첫 번째 경기 레알 베티스 대 에이티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초반 압박 강도가 높지만 라인 간격 관리가 불안하다. 에르난데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의 첫 트리거를 담당하지만 후방 라인이 제때 끌어올려지지 않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로드리고 리켈메는 좌측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돌파를 시도하지만 공격 가담 후 복귀 타이밍이 느려 측면 수비 밸런스가 깨진다. 로셀소는 중원에서 볼 배급 능력이 탁월하지만 수비 블록이 정돈되기 전에 전진 패스를 시도해 역습 위험을 자초한다. 이로 인해 전방 압박이 실패하면 중원과 수비 간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지고 공간 커버 타이밍이 어긋난다. 특히 후방 라인이 한 박자 늦게 올라오면서 수비 뒷공간이 상대 침투형 공격수에게 쉽게 노출된다. 베티스는 점유율 유지에는 능하지만 압박 실패 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공격 전환 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 결국 압박 성공 여부에 따라 경기력의 기복이 크며 세컨드 라인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전형적인 조직 압박과 빠른 전환이 팀의 정체성을 이룬다. 그리즈만은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며 이선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바리오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진 패스 타이밍을 정밀하게 계산한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수비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매우 날카롭고 라인을 깨뜨리며 수비 균형을 흔드는 움직임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공을 잃더라도 에이티 마드리드는 즉각적인 역압박을 시도하며 세컨드볼 회수율이 리그 최고 수준이다. 중앙에서 공을 빼앗는 순간 바리오스와 시메오네가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점유한다. 이 구조는 상대가 라인을 높이는 팀에게 특히 위력적이며 베티스처럼 뒷공간 관리가 불안한 팀에겐 치명적이다. 양측면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 또한 정교해 공격 시에는 수적 우위를 만들고 수비 시에는 빠르게 복귀해 균형을 유지한다. 결국 전환 압박 침투의 리듬이 완벽히 이어지며 세컨드 라인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한다. 이 경기는 간격 관리와 압박 타이밍의 완성도가 승패를 좌우한다. 베티스는 전방 압박 후 뒷공간 노출이 잦고 에이티 마드리드는 그 틈을 정확히 찌를 능력이 있다. 결국 바리오스의 전진 타이밍과 시메오네의 침투가 완벽히 맞물리며 에이티 마드리드가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신시내티 대 콜럼버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3-5-2이며 전방에 케뱅 덴케이와 브레너가 중심이다. 이 둘은 좁은 공간에서도 세밀한 연계를 만들어내며 짧은 패스 전환으로 전방 침투 루트를 다양하게 구성한다. 에반데르는 후방 빌드업에서 볼 흐름을 조율하며 중원과 공격 라인 간 간격을 줄이는 핵심 연결고리다. 신시내티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통해 상대 수비를 수평으로 벌려놓고 그 틈에 윙백이 빠르게 오버래핑하며 폭을 넓힌다. 상대가 블록을 좁히면 중앙으로 다시 침투하며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상대 수비의 리듬을 무너뜨린다. 코너킥 상황에서도 니어 포스트로 향하는 러닝 헤더 패턴이 강점이며 에반데르의 킥 정밀도와 덴케이의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진다. 세트피스에서의 낮은 킥 포인트는 상대 수비 반응을 늦추며 결정적 찬스를 만든다. 또한 전방 압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 공격 전환 시 볼을 빼앗기더라도 즉시 리커버리 가능하다. 홈에서는 템포 조절과 공격 효율이 모두 극대화된 구조를 보인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로시와 아부 알리가 빠른 측면 전개를 시도한다. 그러나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아 공격 흐름이 쉽게 끊긴다. 샴보스트는 중원에서 압박을 주도하지만 라인 간 거리 유지가 불안해 커버 타이밍이 어긋난다. 이로 인해 수비 전환 과정에서 중앙과 측면의 밸런스가 자주 무너진다. 3백 간 간격이 벌어져 상대가 빠른 전개를 시도하면 라인 간 연결이 끊기며 박스 근처에서 위기를 허용한다.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후반에는 라인이 내려앉으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측면 전환 후 크로스 외의 대안이 부족하고 전방 압박이 풀리면 중원에서 쉽게 공간을 내준다. 결국 세트피스와 역습 상황 외에는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볼 점유율보다 효율적인 전환이 필요한 경기에서 콜럼버스는 여전히 라인 간 압축 유지 능력에 문제를 보인다. 이 점이 신시내티의 빠른 템포의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 완성도의 싸움이다. 신시내티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세트피스 패턴이 모두 정교하고 콜럼버스는 간격 유지 실패로 후반 실점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시애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5-3-2이며 로드가 경기 전체의 리듬을 조율한다. 그의 첫 터치와 방향 전환은 매우 정교하며 상대 압박을 한 번에 벗겨내는 패스 정확도가 뛰어나다. 예보하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침투 타이밍으로
로드의 킬패스를 받아 상대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한다. 이 두 자원의 연계는 미네소타 공격의 핵심 축이다. 페레이라는 이선에서 공수 연결을 담당하며 압박 시 미드라인 아래로 빠르게 내려와 세컨드볼 커버에 집중한다. 수비 시에는 파이브백이 안정적으로 라인을 유지하고 윙백 한쪽이 항상 밸런스를 잡아 전환 시 흔들림이 없다. 이로 인해 수비 블록이 단단하며 역습 전환 시 빠른 템포를 유지한다. 홈에서는 전환 템포가 더욱 살아나며 페레이라의 밸런스 조율 덕분에 경기 전반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볼 점유율보다 효율적 전환이 주무기이며 로드의 패스 하나로 경기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롤단이 오른쪽에서 볼 순환의 중심을 담당한다. 하지만 최근 시애틀은 중원 압박에 쉽게 묶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좁아 전진 패스가 차단되면 측면으로 급히 돌리는 장면이 잦다. 무소부스키는 제공권은 뛰어나지만 미네소타의 파이브백 앞에서 공간 확보가 어렵다. 코사리엔치는 세컨드볼 싸움에서는 예리하지만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나치게 아래로 내려오며 공격 타이밍을 잃는다. 결국 시애틀의 공격은 측면 크로스 중심으로 단조로워진다.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노출되고 내리면 점유가 끊긴다. 체력 소모가 누적된 후반에는 전방 압박이 느슨해지고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져 역습에 취약해진다. 전환 타이밍이 늦어 리듬이 끊기면 미네소타의 빠른 역습에 당할 위험이 높다.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작용한다. 이 경기는 구조적 안정감과 전환 효율성의 대결이다. 미네소타는 조직적인 파이브백과 로드 예보와의 완성된 연계로 리듬을 유지한다. 반면 시애틀은 측면 의존도가 높고 전환 속도에서 상대를 따라가기 어렵다.